게 아니라 좀 거대 담론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또 그 한국인공지능 경영화폐라는 이름을 또 우리 이사장님이 전해주셨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 경영 말씀하셨고, 개인 경영 말씀하셨고, 기업 경영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큰 그림으로 지구 경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경영이죠. 뭐 조금 아까 우리 봤지만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저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이제 제품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5명 하는 일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맞죠? 예. 근데 앞으로는 10명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MCP 이용하고 바이브 코딩 이용하고 또 뭐 오픈 클로우 얘기하고 뭐 하네스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발전의 속도를 보면 한 1년에 한 10배 가까이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산의 양은 실제로 10배 갖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GPU가 계산 양이. 그러니까 10배라는 얘기는 2년이면 100배, 3년이면 1000배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 덕분에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해고되고 있고, 컴퓨터공학과 나와도 지금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근데 컨설팅 업계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컨설팅 업계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요즘 스카이워크 이런 데다 넣으면 딱 10분이면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컨설팅 업계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변호사 몇 분 계신데 직업 바꾸는 거를 적극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최 변호사님은 이미 바꾸신 것 같고. 어쨌든 대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로봇이 앞으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릴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3, 40년 안에 GDP가 한 3배, 지금의 3배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생산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물자가 풍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이미 우리가 한 20, 30년 사이에 가격이 무지 많이 떨어지고 물자가 풍부해졌다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다이소 가서 지금 뭐 1,000원에 살 수 있는 게 그때는 굉장히 귀한 게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옷도 귀해서 참 옷도 참 얻어 입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옷이 널렸잖아요. 버리는 게 너무나 많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주택 말고 나머지는 너무나 싸진 세상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앞으로 훨씬 더 싸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경제학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생산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뭐 회계사 별 필요 없어. 변호사도 필요 없어. 컨설턴트 필요 없어. 엔지니어도 필요 없어. 그럼 직업이 없어지는데, 물건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어. 월급은 못 받아.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지 진짜 이상한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한 갈등을 만들겠죠. 근데 이런 갈등을 인류가 준비한 적이 없어요. 인류는 항상 물건이 모자랐고 할 일은 너무나 많았어. 그래도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부족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거를 기존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국가체제, 국가의 법률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국가체제, 새로운 법률체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식 해법이 있고 지금 중국식 해법이 있는데, 이게 다 불안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상이 불안한 거죠. 그게 생산 질서가 무지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사회 질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로봇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 뭐 여러분 본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교과서에 이거 꼭 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1780년부터 최근까지 어떤 기술이 경제 발전에 어떤 그 도움을 줬는지를 이 그래픽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건데,
이걸 제가 엑셀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각각의 기술이 보면은 1780년도에 전 세계 그 GDP가 1 트릴리언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경인가 1경 달러였는데 지금 최근에 한 100 트릴리언 달러까지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300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건데 이 높이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각각 연도별로 그리고 각각의 기술이 어느 기간 동안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증기 기관이고 이게 방직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철도고 전신이고 전기고 자동차고 뭐 반도체고 그래갖고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한 3, 40년 동안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제가 요 이름까지 쭉 써놨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인류 문명을 한 페이지로 표현하려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1인당 GDP가 이때가 인류가 한 10억 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80억 명입니다. 앞으로 3, 40년 안에 100억 명이 될 걸로 보는데 이때 평균 GDP가 현재 가격으로 1,000불이었어요. 1년에 1,0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갖고 인류가 살았어요. 겨우 이제 먹고 의식주의 기본만 해결하는 수준인데 지금 전 세계 GDP가 약 한 1인당 평균 13,000불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PPP 기준으로 한 4만 불쯤 되고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잘 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30년 후에 한 3배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득 수준, 경제 수준이 한 3만 불까지 세계 평균이 3만 불 늘어납니다. 인구는 80억 명에서 한 100억 명까지 한 20%, 25% 늘어나는데 생산량이 4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이 오는데 근데 소비할 수 있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쭉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인류 문명은 36년마다 굉장히 크게 변한다. 일제 36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제가 일종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건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프도 36년 주기로 이렇게 크게 발달했다가 쇠퇴해요. 인류가. 그래서 지금 2022년이 그 36년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뭐 대통령 파면, 그다음에 신냉전, 그다음에 이제 챗GPT가 생기고 코비드-19이 생기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뭐 이런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AI 시대고 마가 혹은 노킹 인구 위기 같은 시기가 지금 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36년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문명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산업혁명이 끝나자 그때쯤 돼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죠. 그러다가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또 미국이 아주 산업발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동안 인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다가 유교사변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이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그거는 인류가 어떤 산업 문명이 바뀌었는데 세상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생기는 불균형에서 생기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이 엄청나게 크게 변했다는 거는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2015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한 300조 내지 500조였어요. 그때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고 큰 은행도 있고 석유 회사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 다 퇴조하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트코인 같은 거, TSMC, 브로드컴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은 오로지 반도체 회사, 인공지능 회사, 그다음에 약간 제조업 그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회사들이. 근데 그 규모가 300조, 500조 하던 데서 지금 3,000조, 7,000조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지금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재밌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보다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 아니면 올해 이 모든 어떤 회사들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은 한 1,400조쯤 되거든요. 현재 오늘.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700조쯤 되는데 5,000조 7,000조 되는 엔비디아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한 5년, 10년, 20년, 15년 사이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한 증거를 우리가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냐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도대체 구글이라는 회사가 왜 10년 전보다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을까? 지금 한 5,00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15년 전에 500조였어. 근데 구글이 왜 가치가 올라갔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요. 구글이 한 10년, 15년 전에 고객이 한 35억 명쯤 됐습니다. 뭐 구글이라는 거는 유튜브도 보고 이제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 다 거기에 있죠. 그리고 지금 한 60억 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가기 힘들겠죠. 지금 인류 전체가 80억 명이니까 애기 빼면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1인당 가치가 한 500불 정도, 이쪽이죠. 한 200불 하다가 지금 1인당 가치가 600불, 700불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구글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200불 수준에서 지금 700불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글이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이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갖고. 그게 바로 세계가 지금 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미디어 산업, 그 다음에 오늘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회사를 위한 그 반도체 회사들이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근데 페이스북은 약간 좀 느려지는 이유가 약간 그 가입자가 좀 줄어들기, 그러니까 피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이버는 왜 못 올라가냐? 국내 사업만 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너무 피크돼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글로벌 사업을 해라. 한국만 하지 말고 이런 기운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이제 진짜 심각한데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일자리가 얼마나 줄까? 엄청나게 줄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한 400만 명이 준대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350만 명이 줄고 승용차 우버 운전사가 80만 명이 준답니다. 그럼 가족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 같은 거나 자율주행차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죠. 그걸 막음으로써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낙오할 거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갖고 우버 문제, 자율주행차를 빨리 도입한 문제를 해 갖고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 나갈 거냐? 이 문제는 답이 명쾌한데 우리 국가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버 나오면 뭐 택시 운전사 갈등,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거 굉장히 큰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이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했는데 레드 플래그라는 법으로 완전히 주도권을 독일한테 뺏긴 게 바로 신기술에 대한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답을 대만이 내놨어요. 대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민주적으로.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정일도 할 거고 식당일도 할 거고 이렇게 서비스도 할 거고 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한 속도로 하고 있고 이미 이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3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죠. 28년도에 4만 대, 29년도에 15만 대 나온답니다. 한 1억 내지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공장에 투입되면 지금 민노총하고 엄청 싸우면은 아마 누가 이길지 뻔하잖아요. 아틀라스가 분명히 이깁니다. 그 다음에 원엑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미 10,000대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한 3천만 원에 공급할 거고 구독 서비스를 한 70만 원 할 건데 이거 구독하는 사람 무지 많을 것 같아요. 간병인으로 쓸 수 있고 아기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엑스 관련된 프로젝트 약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그다음에 옵티머스가 굉장히 잘 나가죠. 여기는 한 3만 달러에 100만 대 정도 생산한 능력을 오래 갖춥니다. 내년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유니트리는 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를 이미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모건 스탠리는 30년 내로 1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억대를 예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한 15년 내로 100억대가 생길 거라고 그래요. 100억대. 그럼 인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도 앞으로는 이제 반반 앉아있을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반은 사람, 반은 로봇일 거예요. 공장에는 로봇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할 일이 없어. 생산을 너무 잘해.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1인당 한 대를 갖게 되고 자동차보다 더 많이 되는데 이건 진짜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거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중간 질문. 네. 이거는요 실업률을 계산하기 할 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상황. 네. 그죠? 네. 거의 다 실업이라고 봐야 되죠. 계산하기 그런 그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구 이사장님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AGI.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금 1년에 막 100배씩 10배씩 늘어나는데 100배씩 늘어나는 10배씩 늘어나는 게 과연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어쩌면 우리가 인류가 이런 실업 문제와 이런 불규정 문제 때문에 서로 전쟁하다가 다 멸망할 수 있다. 그 어려운 기술의 난제를 돌파하고 어떻게 살아남은 존재냐. 아까 그런 질문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의 존폐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데올로기, 기존의 사상,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은 많은데 소비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경제가 불안정해져.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봇세를 내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공지능이 만든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설프고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의 그 회사의 슬로건이 얼마 전까지 뭐였냐면 Sustainable Abundance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Abundance라는 말 아시죠? 풍부한 거야, 풍부해.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테슬라는 풍성한 물자를 공급해 주는데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테슬라의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었어요.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바꿨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전 인류에게 물건은 마음껏 공급해 줄게. 로봇도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어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최대 갑부가 됐죠. 1트릴리언 달러 1,500조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회사 비전을 어메이징 어bundance로 바꿨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놀랄 만큼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본소득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나눠주겠다. 전 인류한테. 그게 서스테이너블 어bundance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럭저리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어메이징 어bundance입니다. 이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물건은 나올 것 같은데 인간 갈등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거다. 그게 이제 핵심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어쩌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매일같이 1,000명씩 죽습니다. 1,000명씩. 지금 각각이 100만 명씩 거의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안 끝나. 이거 왜 이럴까? 이것도 인공지능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쪽에서 열심히 막고 있고 드론 갖고 전쟁하고 있으면 인간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참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남의 나라에 있는 대통령을 쏙 뽑아왔어.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옛날에 인공지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미국이 한 거고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 체제에서는 지난 80년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트럼프가 하는데 이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세상이 지금 질서가 바뀌는 거냐? 전 세상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공지능 전쟁이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중국식 해법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해법을 한번 찾아갈까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미국은 이 해법을 페이팔 마피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데이빗 sak스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99년도에 핀테크 회사를 잘 만들어서 한 2조에 팔아갖고 그걸 갖고 나눠 가져갖고 세계적인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돼 있죠. 이 사람들이 기술을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주도하고 미국의 미래를 지금 주도하고 미국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 데모크라트였는데 이 페이팔 마피아들은 우파로 돌아선 다음에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올려놓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이들이 미국을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세계가 이들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이 중에 이제 가장 대장이 피터 틸인데 피터 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이고 남아프리카에서 있었고 철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와 결합해 갖고 지금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제이디 벤스는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겪다가 지금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바로 이제 피터 틸이고 옆에 있는 알렉스 카프인데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의 이제 CEO죠. 이 알렉스 카프와 그 럭키 팔머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시가총액이 한 10배 올랐고요. 팔란티어가. 스페이스 X가 없었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팔란티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팔란티어는 지금 이란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그다음에 정부 시스템 CIA가 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건 인공지능과 수많은 센서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부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거의 대단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럭키 팔머라고 92년생이 그 국방부의 어떤 자이언트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페이팔 마피아들이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이 92년생이 국방 분야에서 대단한 기업을 만들 수 있던 게 바로 피터 틸 사단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요. 이 팔란티어의 CEO인 이 알렉스 카프도 이 사람도 철학자예요. 독일에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약간 좌파 그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작년 말에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북한은 뭐죠? 북조선 뭐 인민민주공화국인데 테크놀로지컬 공화국을 설립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시암 상카르라고 82년생 이 사람은 CTO입니다. 팔란티어의 CTO인데 모빌라이즈가 뭐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양 선생 뭐라고 해야 돼? 모빌라이즈. 총동원하라 이거예요. 총동원하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기술로 미국을 총동원령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총동원령을 내리겠다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팔란티어가 갖고 있다. 그 팔란티어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모빌라이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부품 중에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10,000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그 인도양을 가던 배를 하나 잡았죠. 컨테이너선을 중국에서 이란 가는 거. 거기에 그게 5만
톤인가 컨테이너가 몇천 개 있는데 그 컨테이너에 미사일 부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걸 납포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미사일의 부품 만 개 중에 한 20%는 중국산입니다. 여러 가지 센서 있고 이런 거. 그 중에 단 한 개도 들어있으면 전시에 미사일이 못 쓰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란티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면 전쟁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 플랫폼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1848년도에 칼 막스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뭐 이런 거 좋아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학창 시절에 그래 만국에 억압받는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래갖고 책을 쓰고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지금도 미치고 있고 지금 북한과 중국 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규제받는 그 규제로 억압받는 기업가요 새로운 기술공학으로 만들자. 그래서 모빌라이즈 선언한 거예요. 알렉스 카프가. 그래갖고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적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철학적 기반을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진 않았죠. 세게 생겼죠. 이 사람 이름 아시는 분? 알렉스 카프나 피터 틸이 추정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주의는 망했다고 그래요.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73년생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이게 아까 알렉스 카프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시대 때문에. 그래갖고 민주주의는 종말이 왔고 새로운 군주제, 모나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광범위한 그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피터 틸과 이 사람들이 왕정, 모나키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치워크라고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50개 주로 돼 있는 걸 한 300개 도시로 나눠. 그래갖고 각각의 나라를 봉건국가로 만들어. 그 봉건국가를 CEO가 운영하게 해. 그리고 시민들은 다 각각의 봉건국가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이동하게 해. 그래서 CEO와 주주관계로 국가를 재편해야 된다. 그래갖고 패치워크로 그런 몇백 개의 패치로 국가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봉건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실제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이랬습니다. 나라가 한 300개 정도 있었어. 그리고 각각의 나라가 잘 운영하는 나라로 인구가 이동했어. 근데 전쟁은 물론 많았죠. 그 중세 봉건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각 성마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위험하죠. 그래서 이걸 뉴라이트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뉴라이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커티스 야빈, 피터 틸,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 사상 신봉자입니다. 과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래서 피터 틸이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상가를 백업을 해갖고 황제가 되고 싶어 해. 황제가. 그럴지도 몰라. 황제가 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그 카이자르가 황제가 되잖아요. 카이자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인공지능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국가에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투자하고 뭐 그러더니 지금은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투자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로 아마 군대를 걔네들을 1억 개를 만들지도 몰라. 6.25 전쟁 때 걔네들이 300만 명이 왔거든요.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그중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가 올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을 침공하러. 그건 농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보다 한 10배 잘 싸울 거야. 그걸 교환비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한 명 죽일 때 저 사람 몇 명 죽느냐. 교환비가 10대 1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공이 10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한반도를 침공해오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AI 연구자 중에 한 60%가 중국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미국에서 유학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인재는 이미 중국을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대단하죠. 그래갖고 미국을 앞서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뜻인데 근데 문제는 시진핑 공산당이 이걸 지배했을 때 과연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일당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14억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10억 명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억 명이 안 되는 중국 공산당 그중에서 아주 최고 간부급들 한 10명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일종의 1000만의 휴머노이드 군대를 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저기 장군님들 몇 번 와고 계시는데 장군님들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걸 아는데 근데 어쨌든 반도체 분야도 국가가 무한대로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무한대로 투자해주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무한대로 투자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엔비디아가 쿠다를 쓴다면 자기네들은 뭐 다른 걸로 하겠다. 칸이라는 거 쓰겠다. 그 미국이 뭐 금융 시스템을 A라는 거 쓰면 우리는 자체 금융 시스템을 쓰겠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세계가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나눠지는 시대인데 인공지능 때문에 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들이 하는 짓 보세요.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그 다음에 뭐 국가가 인간의 장기를 빼갖고 지들끼리 150살까지 살아. 그 다음에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려. 그 다음에 막 사람을 너무나 심하게 감시해.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까지 가진다면 과연 인류가 어떻게 될까?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홍콩이 지금 완전히 언론 자유가 말살됐죠. 야당도 없어졌고. 우리가 잘못하면 홍콩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중국은 초안전쟁이라는 형태로 비정규전으로 전 세계를 지금 침략하고 있죠. 전쟁을 이미 하고 있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식 해법은 해답이 아닌 것 같아. 중국이 인공지능 아무리 잘해도 과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근데 미국 해법도 너무 위험해 보여. 미국식 해법은 기술 CEO가 지배하는 봉건주의예요. 퓨더리즘입니다. 중국식 해법은 공산 독재자가 만드는 빅브라더 시대야. 1984가 실제로 구현될 것 같아. 이미 많이 됐죠. 근데 더 세질 것 같아.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제3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실력이 있을까? 그것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이미 한 3위권에 있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하드웨어 쪽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이거 보시면 배 아픈 사람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5만 전자, 10만 전자 다 같이 20만 전자 넘었으니까 지금 1 트릴리언 달러는 1,500조인데 지금 1,300조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이것도 뭐 10배 올랐죠. 이거 대부분이 배 아프실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GDP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앞으로 이거 더 오를 거야?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갖고 있는데 팔아야 돼?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인공지능협회에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조한 게 반도체, 전기, 그다음에 그 국방 이 분야 앞으로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식들이 대부분 5배 내지 10배 올랐습니다. 윤 선생 맞죠? 내가 그런 얘기 계속 강조했죠? 어쨌든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최근에 만들어 봤는데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실 거예요. 뭐냐면 아까 보신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TSMC, 브로드컴 요 회사가 이제 전 세계 지금 1등부터 7등까지 회사인데 요게 매출입니다. 매출. 요거는 이익, 요거는 비용. 이익, 비용. 그러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죠. 지금 한 6천조, 7천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애플이 3,380빌리언. 근데 156빌리언을 이익을 보는데 놀라운 거는 삼성전자가 올해 200빌리언 이익 날 걸로 봐요. 300조.
1사분기에 57조 이익이 났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사분기 결과밖에 안 나왔는데 2, 3, 4분기까지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증권사 어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거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한 200조, 이게 300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삼성이 300조. 300조면은 우리나라, 저기 장관님,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70조죠? 그거의 3배 이익을 한 회사가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금 조금 내야 될지도 몰라. 조금만 내야 될지도 몰라. 이런 회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이 삼성이 얼마나 위대한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HBM 때문입니다. 반도체. 근데 더 놀라운 건 하이닉스가 매출이익률이 70%야. 비용이 30%고 이익이 70%나.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놀래고 65% 나는 회사보다 더 대단한 회사가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이거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퍼가 500개 안 됩니다. 5. 퍼가 뭔지 아시죠? 얘네들은 30 하잖아. 30, 20 되게 되는데 1년 이익보다 주식을 몇 배를 평가하느냐? 그럼 앞으로 4배 더 오를 수 있겠네? 20만 전자가 아니라 80만 전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 팔지 마시라고. 지금 사라고 권유 안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3.5예요. 지금보다 5배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준 게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딴 나라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질서가 있고 산업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일했고 그다음에 어떤 민주화됐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대단한 그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 선배들이 이룬 성취가 결국 이렇게 왔는데 물론 문제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이제 쿠다 쪽은 그러니까 그 GPU는 약하지만 이 메모리 때문에 이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든가 라지 랭귀지 모델 쪽도 미국, 중국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실무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전환 이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인공지능도 잘하면서 제조업자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까마득한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따라잡고 있거든요. 추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는 원전을 버림으로써 전기값이 너무 올랐어요. 양 나라 다. 또 하나는 디지털에 아날로그에 매몰돼 갖고 디지털을 못했습니다. 두 나라 다. 양 선생 약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기 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 있으니까. 근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더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봐요. 인력이 너무 많아. 무한대 돈을 넣어줘. 근데 미국을 그래도 못 따라가겠지. 근데 지금은 라지 랭귀지 모델 수준은 거의 95%까지 쫓아왔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쿠엔이라는 것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인력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카피에다가 굉장히 만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은 결국 인공지능에서 실패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을 막고 구글을 못 쓰게 하고 페이스북 못 쓰게 하고 그래갖고 전 세계 지식의 거의 80%가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된 지식을 미국에서 막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고 하드웨어가 좋고 플랫폼이 좋아도 결코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라고 잠정적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인류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갈팡질팡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과 친할까 중국도 같이 친할까 양쪽 다 친할까 하는데 저는 답은 우리가 명쾌한 그 결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반도체와 인공지능 말고 국방 분야가 우리가 지금 대단히 약진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육해공 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의 세계 2위 국가라는 거예요. 2위. 저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시더라고. 근데 이미
이미 지금 2위 국가입니다. 무기 수출에.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이라는 건 천조만큼 국방 예산을 쓴다는 거고 수출을 한 300조 합니다. 미국이. 그래갖고 군산복합제를 해갖고 전 세계를 전쟁을 하게 만드는 미국은 나쁜 나라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육해공타 핵무기 빼고는 거의 다 뭐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우리나라 못 쫓아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세계 2대 강국인 거예요. 거의 국방부에 있어서. 여기 계신 장군님들 몇 분 오셨는데 저분들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래호 장군님. 박래호 장군님은 국방인공지능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가지도 우리가 건조하고 고쳐야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20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걔네들 기술이 없어. 대부분 우리가 나가서 져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한 50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국방회사인데 지난 한 2년 사이에 10배 올라갔죠. 그 다음에 LIG 국방회사죠. 이것도 지난 2년 사이에 한 10배 올라갔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회사인데 이것도 한 5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중국을 빼면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압도적인 최강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생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HD 일렉트릭이 10배 올라갔어. 이거는 변전소 만드는 회사예요. 이것도 잘 만든다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 서너 개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 해법도 문제가 많아. 중국식 해법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혹시 기본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질서, 민주 질서, 정치 문화를 잘 만들면 중국이나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제가 한번 상상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류 역사 최초로, 단군 이래 최초로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국이 어떤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근대 새로운 세계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인류의 문명 역사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략하지 않는 패권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기존의 패권 국가들은 다 침략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국, 몽골. 근데 패권이라는 건 헤게몬인데 이건 영향력이란 뜻이지 꼭 침략 안 해도 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침략하지 않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잘하면. 그래서 매력적인 문화국가가 되고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돼서 남들이 우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남들이 지금 인공지능 배우고 싶어 하고 국방력 배우고 싶어 하고 케이팝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좀 더 발전시켜서 이것까지 발전시킨다면 남들이 배우고 싶어 하면 그게 패권 국가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려면 모범적인 산업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모범적인 경제문화 이미 K컬처라는 게 존재하죠. 그다음에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 이것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 적합한 국가 모델,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한데 이거는 약한 것 같아. 뭐 상권 분립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데모해야 뭐 일이 바뀌고 뭔가 좀 정치 질서는 엉망이야. 요것만 우리가 잘하면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버 시티 오브 더 퓨처 그래갖고 29살에 앰비셔스한 젊은이가 프락시스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우리 최낙후 씨는 아실 것 같고. 프락시스라는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프락시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자기는 알 것 같은데, 양 선생? 뭐예요? 뜻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종교 용어도 하고 철학 용어도 있는데, practice라는 말이죠, practice.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걸 프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걸 이론화한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걸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실천과 행동을 이론에 입각해서 한다는 게 프락시스인데 그런 나라의 이름이 프락시스예요. 새로운 테크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이 친구입니다. 드라이든 브라운, 28살이에요. 이 친구를 배후 조정하는 게 또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래.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에 이걸 만들어주는 거를 트럼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 중에 켄 하워드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 친구가 페이팔의 CFO 출신입니다. 이 친구를 덴마크 대사로 보냈어. 얼마 전에. 덴마크 대사를 보내갖고 그린란드를 뺏어오는 일을 시켰어. 트럼프가. 그래갖고 그린란드에다가 프락시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주니어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갖고 지금 패스포트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웹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여기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입하면 돼요. 디지털 국가입니다. 지금 16만 명이 신청했는데 2,653명 어저께 이제 시민이 됐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GDP가 15.4빌리언이래. 계산해 보니까 1인당 GDP가 5.8밀리언입니다. 여기는 80억 원 1년에 벌어야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위층 사람들만 사는 나라. 어쨌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많이 투자 받았어요. 자금도. 가장 열심히 투자하는 게 샘 알트만하고 피터 틸입니다. 샘 알트만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이거예요. 그 친구가 무슨 여기 월드 코인인가 만들었죠. 전 세계 사람들 등록하려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샘 알트만도. 그러니까 뜻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재밌게 제가 프락시스라는 회사 대표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2007년도에 제가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좋아해서 프락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갖고 제가 북한에다가 신생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게 벽난도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북한의 땅을 사서 홍콩 같은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프락시스인데 얘네들이 배워온 것 같아 나한테.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제가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국가가 필요하다. 이 설계도를 제가 썼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대만 사례가 훨씬 좋다고 봐요. 대만의 방향. 그래서 대만 사례를 좀 보면은 오드리 탕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81년생인데 10년 전에 무슨 과기부 장관을 맡아갖고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을 합니다. 그래갖고 친구가 만든 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험을 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 디지털 데모크라시 V 타이완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대중의 뜻을 모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실험을 계속했고 대단히 성공적인데 그래서 우버 문제를 이걸로 풀었어요. 우리나라 우버 문제 아직 못 풀었잖아요. 미국, 중국, 대만은 이런 온라인에서 막 디스커션 해갖고 우버는 해결해야 된다. 택시기사도 양보하고 기술은 발전해야 된다. 그래갖고 슬기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직접민주제가 굉장히 발전해갖고 국민투표를 많이 해요. 법을 국회의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법을 취소해. 스위스도 그렇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원자력 발전소 하는 걸로 국민투표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갈등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성혼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해갖고 해결해버려. 그다음에 식품 안전 문제, 우리나라 쇠고기 광우병 문제 같은 것도 데모하고 촛불 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 민주주의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우리 주권은 투표하고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국회의원한테 맡겨갖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수준들 아시죠? 그 사람들 인공지능 아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대만의 V타이완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선거에 관한 갈등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수개표로 해요. 초등학교 그 투표처럼 해갖고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속도도 느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시끄럽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퓨타키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첨단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혹시 퓨타키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이건 네, 퓨처 아키입니다. 퓨처. 퓨처는 이제 미래라는 뜻이고, 아키는 그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모나키 하면은 이제 뭐 아키라는 게 정치 제도라는 뜻인데, 퓨처 아키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고, 제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배운 것 같은 건데, 로빈 한슨이라는 교수가 퓨타키라는 개념을 이제 한 10년 전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프레딕션 마켓이라는 걸 이제 개발했는데, 예측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시장이라는 시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주제도를 하는 게 퓨타키예요. 그래서 vote on value but bet belief라는 슬로건을 내요. 미국 대학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는 투표로 결정하되 수단은 예측 시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측 시장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거번테크라는 회사도 하나 창립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버넌스에 관한 테크놀로지를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험한 게, 대학 입시 제도를 4명이 나와서 막 토론하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처럼 막 베팅해갖고 가장 많이 이익 본 사람 안을 채택한다는 게 퓨타키입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던 자료인데,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중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예측 시장, 프레딕션 마켓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따온 건데, 이게 뭐냐면, Which company has the best AI model end of June?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에 인공지능 모델이 최고 인공지능이 뭐가 될 거냐를 지금 작년 말부터, 이게 12월이거든요. 작년 10월부터 투표하는 거야, 투표. 배팅하는 거야. 그래갖고 보시면 요 파란색이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한때 잘 나갔어. 80%까지 갔어. 내년 6월 말에 구글이 1등할 가능성이 80%야. 이거 베팅한 사람들은 만약에 100이 됐으면 20을 먹는 거고, 근데 이 사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25% 됐어. 여기서 8억 투자한 사람은 지금 2억 5천 됐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원리가 비슷해요. 근데 지금 뭐가 잘 나가고 있죠? 엔트로픽. 클로드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엔트로픽. 엔트로픽이 10이었어, 10. 3개월 전에. 근데 최근에 뭐 좋은 거 막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갔어요? 6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한 사람이 지금 6억이 된 겁니다. 이게 예측 시장이에요.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 X의 IPO가 마켓캡이 얼마 될 거냐. 이거 잘 몰라. 근데 예측 시장이 가장 정확해요. 예측 시장이 보면 스페이스 X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제 상장할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보면은 1.8 내지 2 트릴리언, 약 3,000조, 한 1,600조 내지 2,500조 내지 3,000조 될 거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IPO입니다. 스페이스 X 뭐 하는데 아시죠? 그거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작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맞췄다. 얼마죠? 그게 아니라 2 트릴리언 넘어. 2 트릴리언 넘을 거야. 그 베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15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 1억 5천 투자했어. 근데 만약에 되면 10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원리와 예측 원리를 결합한 게 이걸 예측시장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How many cities will Waymo operate by June? 6월 말일에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차가 몇 개 도시에서 운영될 거냐. 이걸 갖고 내기하는 거야. 내기입니다. 그냥 쉽게. 이거 내기를 10%였어요. 2월 달에. 근데 11개 도시가 된다고 찍은 사람들이 지금 50% 된 거예요. 1억 투자했으면 5억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천 개, 수만 개 올라가 있는 게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뉴스를 잘 안 보고 이걸 봐요. 이게 훨씬 정확해. 뉴스는 봐도 이게 뭐 된다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유튜브 보면 뭐 과장이 많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판단이 안 서는데, 웨이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보면 나와. 스페이스X 얼마 될 것 같아? 이거 보면 나와. 요즘 최고로 좋은 인공지능 모델이 뭐야? 이거 보면 나와. 미디어 중에서 최고의 미디어가 앞으로는 프레딕션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건 뭐야?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언제까지 출시할 거야? 이거 중요한 주제인데 잘 모르잖아. 언론 기사 봐갖고 몰라. 유튜버도 잘 몰라. 근데 얘네들은 딱 나오잖아. 벌써? 12월 말일까지 21%야. 그럼 올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말은 무성하지만 내년에 나오겠네.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뭐냐? How many Tesla deliver in second quarter? 26년 2, 4분기에 테슬라가 몇 개 팔릴 거냐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몰라. 근데 얘네들은 알아. 얼마냐? 이 40%잖아요. 여기서 불과 며칠 전에 5%에서 40% 올라갔어요. 5억 됐으면 40억 됐어. 그럼 몇 대냐? 37만 대 내지 40만 대가 팔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현실을 아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놓고 정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게 베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작용도 약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략하기 30분 전에 트럼프 주니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30분 만에 10배 먹었어. 그런 것 같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게 대단한 파워풀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서울의 시장이 누가 될 거냐. 벌써 답이 나왔어요. 정원호가 88%래. 3개월 전에 10%였어요. 이때 누가 뭐 정원호 밀어주기로 결심한 사람 한 분 계신데 여기에 1억 샀을지도 몰라 그때. 이게 이미 다 어마어마한 확률로 나옵니다. 오세훈이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겠어? 오세훈이 지금 몇 프로야 이거? 9%인데 선거 임박하면 30%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샀어요. 30% 되면 팔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주식처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볼륨이 이게 생긴 지는 한 3, 4년 됐는데 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폴리마켓하고 칼시라는 데인데 그러다 지난 3개월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예측 시장이 폴리마켓이라는 회사가 작년 12월 달에 3조 투자를 받았어요. 이거 98년생이 만든 조그만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없어. 회사 가치를 9빌리언, 그러니까 14조 받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1년 전에 피터 틸이 또 투자했어. 얘는 안 끼는 데가 없어. 피터 틸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죠.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 아시나?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한테 가장 처음 많이 투자한 게 피터 틸입니다. 그러니까 사지지간이야. 근데 얘가 3억 불에 투자했어. 근데 30배 올랐어요. 1년 만에. 돈도 엄청 잘 벌어. 근데 이 12월이잖아요. 지난달에 3개월 만에 회사 가치가 또 이렇게 올랐어. 근데 투자가 ICE가 투자했어. ICE는 뭐 하는 회사냐?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기관 투자자인데 어떻게 갬블링 도박 사이트에 왜 투자를 했지?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상품을 정규적인 이제 자산으로 편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했어요. 코인베이스 투자했고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테크 리더들이 이 폴리마켓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쟁자예요. 칼시도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했어. 양다리 걸친 거죠. 경쟁자인데. 그리고 12월 달에 11빌리언 달러, 16조 가치로 1빌리언 달러 투자 받았어요. 1조 5천. 근데 지난달에 또 1조 5천 투자 받았어. 33조가 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벤처 기업을 관찰했는데 이 정도로 빨리 회사 가치가 오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걸 1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하다가 완성을 못 해갖고 1년 전에부터 제가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름이 노스트라입니다. 노스트라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지. 이걸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 전부터 폭발적으로 뜨는 거야. 근데 저는 돈 버는 목적보다는 퓨타키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퓨타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중국의 길도 아니고 미국의 길도 아니고 AI 문명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온갖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시스템, 사회 질서를 대한민국이 한번 앞장서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퓨타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만드는 노스트라도 그럼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퓨타키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 질서, 민주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강연을